2부는 간단한 설명과 질문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변혁적 중도주의하고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내가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한편으로 분단체제론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근대의 이중과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의 층위를 따진다면은 그 사이에도 많이 나왔듯이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건 분단체제론을 전제로 했으니까 분단체제가 상위 개념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실천 노선으로 전환할 때 그걸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이중과제론이라는 거는 한반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근대 세계 전체, 지금은 뭐 전 세계가 근대 자본주의에 포섭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그게 더 훨씬 외연이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층위로 말하자면 근대 이중과제론이 있고, 이중과제를 한반도에 수용하려고 할 때 분단체제라는 거에 맞붙이기도 있고, 그 분단체제를 제대로 극복하려면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변혁적 중도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층위가 있거든요. 우선 분단체제에 대해서 새롬 씨 얘기부터 좀 듣는 걸 시작하죠. 예.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족문화론에서 시작을 해서 한반도적 현실을 해명한 분단체제론, 그 다음에 근대 세계 전체에 대한 이중과제론으로 확장되는 선생님의 지적 여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서 사유를 시작하겠다는 선생님의 평소 항목적 태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거든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제가 살아온 체험적 견지에서 분단체제론 이해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보냈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철원이라는 곳은 사실 민통선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소풍을 가도 안보교육 소풍을 갔어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6월만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6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호국보훈의 달 기념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꼭 남한 군인과 북한의 인민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적대하는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누가 더 북한 군인을 괴물처럼 그리느냐,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경쟁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딱 2000년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신문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나서는 두 군인이 이제 서로 악수를 하거나 서로 껴안고 있거나 그런 이미지를 그린 포스터가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게 굉장히 이상한 변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롬 씨는 수상 경력은 없어요? 저 수상했습니다. 뭘로 또 어느 시기에 받았어요? 두 시기 모두 받았습니다. 아, 두 시기다. 네. 제가 변화의 흐름을 매우 잘 타기 때문에 눈치도 빠르고 두 시기 모두 받았고, 제가 그런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의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당시에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분단체제의 일원으로서 한가 초등학생이 느꼈던, 체감했던 굉장히 이상한 현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생님이 분단체제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제 여러 글들을 읽다 보니까 분단시대나 분단현실이라는 쉬운 말을 써서 분단체제를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분단체제라고 해서 그 체제적 성격, 시스템 성격을 강조하신 것은 그 시스템이 이렇게 개인의 일개 초등학생의 감정에까지 관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체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체제 아래에서 인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제대로 진보적인 언어로 논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계급감정이랄지 아니면 지역감정이랄지 우리 국민들의 그런 사회적 정동도 굉장히 뒤틀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체제로의 적응과 극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과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단체제는 남한 또는 한반도만의 현실이 아닌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이며, 그러므로 분단체제의 당사자이자 공동운명체의 남북한뿐 아니라
우리 주변국들, 그러니까 미국을 위시한 이 주변국들이 역시 이 분단 체제의 플레이어로서 같이 관여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말기 국면에서 한국이 분단 체제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체제를 이룩하는 어떤 표본을 보여준다면 국제적으로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를 선취한 신뢰로 내세울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시민 참여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적으로는 3일부터 시작되는 개벽운동의 계보 속에 이 극복의 운동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변혁적 중도주의처럼 분단 체제론 또한 사상의 좌표계를 그려본다면 세계 체제의 하위 체제로서, 그러니까 공시적으로 보나 3.1운동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보나 매우 동적인 실천론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제가 감각한 분단 체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저와 젠더와 약간의 연령과, 그러니까 아마도 약간의 또 계급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충희 씨께서는 이 분단 체제를 어떻게 개인으로서 감각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네. 철원에서 학창 시절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초등학교만 철원에서 다녔어요. 네, 예. 저는 그 반대편 네. 파주에서 학창 네. 시절 보냈거든요. 파주도 그런 북측과 상당한 접경이 그쵸. 되죠. 네.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막 현장학습을 간다 그러면 막 임진각 같은 데로 가서 망원경으로 개성부시 풍경도 한번 보고 네. 판문점도 한번 다녀보고 네. 막 그런 식이었는데요. 제가 분단 체제를 처음 자각한 것은 제가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였죠. 그때부터 부모님께서는 막 이제 통일이 되면 넌 군대에 안 가도 될 것이다. 네. 근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감각한 것은, 네,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때였어요. 그때가 2005년이었는데 한창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분단 체제가 흔들리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 제가 금강산으로 방학 중 체험학습에 갔습니다. 그때 경계를 넘어갈 때 출입국 문서를 작성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남성 적고 버스를 타고 어떤 경계선 너머로 갔는데 버스가 멈춥니다. 그리고 누군가 올라타요. 북한 군인이 탔습니다.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막 여기저기 눈빛을 두리번거리면서 그 눈빛이 굉장히 선뜩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분단 체제의 현실이었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어쨌든 제한적인 상황에서나마 금강산으로 관광을 떠나고 북측 영토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북측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처음에는 막 북한 군인들이랑 북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막 초코파이 같은 거 건네주면은 막 안 받고 그랬는데 2005년 당시에 제가 갔을 때에는 막 이제는 막 주면 받는다더라. 막 받으면서 아, 이전과 맛이 다르다니 그런 댓글도 좀 달더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좀 더 감각을 떠나서 이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된 것은 역시 군복무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훈련소에서 항상 아침마다 외치던 구호가 있어요. 뭔가를 선창하면은 후창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후창 구호가 우리의 적 북한군이었어요.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그것도요. 그 사이에도 변했어요. 그렇죠. 네, 한때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없앴고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주적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고 그거를 이명박인가 언젠가 이제 주적이라고 넣었다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없앴죠. 없앤 거를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에서도 대한민국 것들이 우리의 주적이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누가 먼저 소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도발을 했는지 그거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하고 있어. 되게 재밌는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딱 훈련병으로 입대했을 때가 이명박 정권 시기였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나오니까 박근혜 정권이 시작됐고요.
그런 격동기에 군복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럴 때 구호를 외치면서 되게 이게 참 재밌는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칼을 갈자 그러고 있고, 통일부라는 또 통일을 전담하는 우리나라의 부처가 있잖아요. 나름 장관 부서인데, 네, 한쪽에서는 악수하자, 한쪽에서는 칼을 갈자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휴전국까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군복무를 하면서 끊임없이 정신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네, 그게 참 다 무슨 일이었나 싶고,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그런 답답함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주로 얘기한 거는 분단 현실이라는 말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말인데, 이제 분단 체제라 그러면은 그 현실이 아까 설무 씨 말대로 초등학생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스며들어 있구나 하는 얘기인 동시에, 분단과 무관한 문제에서도 사실은 이 분단 현실이 체제가 돼가지고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단 현실 또는 분단 시대하고 분단 체제는 확실히 우리가 좀 구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분단 시대의 역사는 1945년에 이미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는 분단 체제라는 거는 8.15 직후의 그런 남북 분단 상태가 전쟁으로까지 갔다가 그 전쟁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휴전 상태로 들어가서 그 휴전이 70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굳어진 체제가 분단 체제. 그래서 분단 체제의 역사는, 분단 시대는 45년에 시작하는데 분단 체제는 53년에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참고로 해주시고, 예, 이어서 그럼 더 토론해 보세요. 분단 체제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들까지 다 블랙홀처럼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이 빨아들이는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보적 언어로 얼마든지 합리적인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빨갱이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바로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정당한 대화의 장 자체가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단 체제론의 문제의식과는 별개로 또 저희 세대들, 저와 동세대들이 분단 체제라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일을 안 해도 그만인 것이고, 전쟁보다 나은 게 분단이라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이 분단 체제를 이용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전쟁보다 나은 게 분단이라면 그냥 이대로 살자는 분단 체제 아예 침잠해 버리는 거죠. 선생님 표현대로라면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후천성 분단 인식 결핍 증후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분단 체제 극복보다는 남한 내에서 더 시급한 진보적 사안이 많다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얼마 전 한편 강의에서 제가 선생님 말씀 중에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남한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냥 각각의 별개의 인권 문제로 다룰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신 점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작업한 책이긴 한데요. 조유재 선생님께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라는 책에서 남한과 북한은 대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생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호흡 공동체로서 한반도 차원 전체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요. 분단 체제 극복 없이는 사실상 성소수자 장애인 차별 철폐도 요원한 셈이고, 생태적 전환도 어려워진다는 메시지를 분단 체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세대들에게도 잘 전달을 해야 할 텐데, 현실 정치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시각이 탈각되기 쉽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분단 체제 극복 없이는 성소수자 문제, 장애인 차별, 뭐 성소수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남녀 차별이 있잖아요. 성차별이 있잖아요. 성차별, 장애인 차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놈의 나라는 이렇게 참 뻔한 상식도 안 통하냐
하고 개탄하고 생태전환도 마찬가지예요. 개탄하지만은 이게 분단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후천성 분단인식 결핍증이라는 말은 분단인식 결핍증이라고 그랬지 분단체제인식 결핍증이라고는 안 그랬잖아. 왜냐면은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이 결핍된 걸로 치면은 우리나라 뭐 대다수의 국민이나 학계인사나 뭐 지식인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이게 전 국민을 싸잡아 욕하는 말이 되는데 나는 특히 진보적인 대안을 낸다는 사람들이 지금 말했듯이 자기가 낸 멋진 대안이 소위 선진사회에서는 잘 통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하고서 뭐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욕하고 뭐 국민 욕하고 하지. 이게 분단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사실은 엄연한 현실로 정말 접경지대에서 자라면은 초등학생부터 체험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 분단된 특수한 현실에서 너희들 그렇게 노는 거는 반국가적이라든가 그렇게 말하는 데서 그 얘기 무슨 듣는데도 우리 사회를 위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그런 그 얘기할 때는 이 사회가 분단사회라는 걸 잊어버리고 말하는 걸. 그걸 내가 좀 야유조로 후천성 그 면역 결핍증 증후군 이런 게 있잖아요. 에이즈. 그걸 이제 빗대서 후천성 분단 인식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특히 진보적인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후천성 분단 체제 인식 결핍증이라 그러면은 나하고 나에게 동조하는 몇 사람 빼고는 다 병자란 얘기가 되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죠.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중과제 얘기 잠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 이번엔 이중과제론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죠. 충희 씨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네, 이번에도 먼저 검증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8장 2절의 내용을 골라왔습니다. 이 8절 2절의 내용이 맞는지. 이거 8장 2절 맞아요. 아, 다행이네요. 자본주의가 인간의 탐욕을 긍정하고 이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한다. 중략, 아니 개인 차원의 금욕과 자기 희생마저 성공의 도구, 곧 탐심에 의한 체제 운영에 복무하는 방편이 되는 체제인 것이다. 191면이죠. 이 구절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사람들은 이전과는 좀 달라요. 이 탐욕에 대해서 점잖은 태도를 보이는 대신에 오히려 겸양을 보이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위선이다 라면서 돌을 막 던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한 경쟁, 약자 도태, 사회 진보 이렇게 이어지는 3단 공식은 거의 황금률이나 다름없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천민자본주의적 세태,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던지면 너 지금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거야? 어디 한번 김일성 3대를 욕해봐 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사상 검증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북한의 3대 세습한 그거 좀 욕해봐라 그러면은 뭐라고 답해요? 보통은 그런 게 인터넷 댓글창에서 많이 벌어지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저는 인터넷에서 절대 댓글을 달지 않기 때문에 논쟁에 휘말리진 않습니다. 면전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만나보진 못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굳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미 논쟁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새롬 씨는 어때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부자가 왜 나빠? 이런 정도의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3대 세습 욕해봐 그런 말은 안 들었고 3대 세습 욕해봐라는 말은 못 들어본 것 나보다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야 다. 나는 그런 얘기를 대감에게는 왜 북한의 3대 세습 같은 건 욕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물론 거기에 답은 안 하지만은 나는 3대 세습 욕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이제 자기가 무슨 기준으로 욕을 하느냐 그거를 스스로 좀 물어보고 욕하더라도 첫째는 분단 체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딴 나라가 아니고
대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분단 체제라는 하나의 어떤 정치 체계에 공동 운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북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하는 인식이 전제돼야 된다고 봐. 아니면 괜히 남의 나라 욕하고 자기 나라 일은 안 돌보고 그건 무책임하잖아요. 또 하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비판의 기준이 본인이 아주 독실한 사회주의자로서 야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런 신념을 가졌을 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는 있는데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이 그 사람이 얼마나 투철한지 그것도 의문이죠. 왜냐하면 진짜 자유주의자 같으면 국내에서 반자유주의 세력하고 싸워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걸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남은 사회주의 한다는 나라에 대고 야 너 왜 자유주의 안 해?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약간 저쪽에서 들으면 뚱딴지 같은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분단 체제 속에 사는 남북한이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 공동체다 하는 신념과 나는 사회주의자인데 사회주의의 이건 아니다. 북은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비판하면은 그거는 꽤 말이 되는데 나도 물론 면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하진 않아요. 나도 되게 무시하고 넘어가지만은 그러니까 그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분단 체제론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김일성 3대를 욕해봐라 뭐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손에 진흙을 묻히는 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굳이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뿐이지 저도 뭐 개인적인 악감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군대에 끌려 다녀오기도 했고요. 일단 그런 자유주의를 찬양하는 풍토와 더불어서 끝없는 경쟁을 찬미하는 이 사회 풍토 그런 것에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저도 그렇게 들이댔을 때 사실 막 그것을 막 제 손에 흙 묻히기 싫어서 논쟁을 좀 피할 뿐이지 사실 그런 자본주의에서 황금률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그런 경쟁에 대한 찬미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본주의 극복을 꿈꾸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들에게 반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전부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는다 해도 극복을 위해서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마음가짐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네, 아직 공부가 짧은 청년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속에 흔들림이 많습니다. 이번에 8장 2절에서 제대로 인용했잖아요. 그 8장 2절에서 인간이 탐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종교가 그거를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할 때 나는 자본주의가 특별한 거는 그냥 사람들이 탐심이 많은 게 아니라 탐진치,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심, 세 가지 독심이라고 그러죠. 탐진치를 운영 원리로 삼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까 세롬 씨가 얘기하면서 분단체제 얘기도 하고 개벽서상 얘기까지 근데 그거로 잠시 네. 그 얘기 나중에 더 하겠지만은 3.1 운동에서 시작하는 개벽 운동이라는 건 조금 그건 너무 시기를 너무 좁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벽 운동이라는 건 사실 그 개벽 운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건 수은 최재후 선생 아니에요. 1860년대거든. 그때부터 이미 개벽 운동이 시작됐고 94년에 이제 동학 농민 전쟁이라는 형태로 갖다가 그 참 무참하게 그야말로 학살당하고 억압됐고 3.1 운동에서는 개벽이란 말을 쓰지는 않는데 동학교 천도교들이 주도를 하죠. 3.1 운동을. 그래서 다시 일제하에서 다시 이게 이제
개벽운동의 시동이 걸리는 지점이 3.1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좋지만은 3.1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 이전의 역사가 너무 소홀히 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8장 2절 얘기가 나왔는데 그 탐진치를 작동 원리로 삼는 거기서 변혁적 중도주의에서 변혁과 중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 중도주의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 또 좀 다른 건데 사실은 나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이 책의 193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중도주의, 변혁적 중도주의 등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잠시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정치 노선으로 흔히 표방되는 중도주의 내지 중도 노선, 중간 노선은 불교적 중도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고 내용상으로도 거리가 멀다. 다만 그것이 변혁적 중도주의가 될 때에는 현실 정치의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중도에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다. 불교 용어는 중도고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취급하면 안 되지만은 유교의 중용도 뭐 한가운데 중립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때그때 맞는 실천을 딱 때맞춰서 하는 그 시중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중용이고 불교의 중도도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충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의 문화 시민들이 다 공유해야 할 어떤 미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람 씨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탐진치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탐욕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에 관해서 좀 떠오른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중과제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근대의 이중과제, 극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근대라는 건 선생님의 정의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생님의 근대 정의에서 요즘 자주 회자되는 인류세 개념을 떠올렸어요.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류세 개념이라는 건 지구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이제 처음 제창을 한 개념으로 인간이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대기와 토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구에 인류가 본격적인 흔적을 남긴 그 시기를 의미를 하는데 그 일각에서는 사회학자들 같은 경우는 인류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자본주의 시대인데 인류세라는 용어가 자본주의 문제를 은폐한다고 해서 자본세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근대 정의와 비슷한 점이 있다 싶어서 막연하게 한번 1대1 대응을 해봤어요. 근대의 이중과제론이라고 한다면 자본세의 이중과제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개념이 아무래도 사회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이 제창을 한 개념인 만큼 좀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 자본세를 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자본주의의 탐욕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도달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는 우리 사상에서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시도하셨듯이 한국의 고유한 개벽사상의 언어로 근대 이중과제론을 다시 표현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는 이점이 도드라지는데요. 자본주의에 적응하되 극복하자는 메시지는 개벽사상가 소태산 박중빈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메시지와도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 생산의 풍요가 시작된 물질 개벽 시대에 적응의 일을 적절히 누리고 살면서도 환경재난을 초래한 과잉 생산성과 인간의 탐욕을 조절해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정신개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류세 담론이라든지 자본세 담론이라든지 이런 서구 사유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사상적 자원은 K사상에서 개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개벽사상과 종교 공부의 편집자답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인류세와 자본세라는 게 둘 다 지금 인류가 이 지구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가 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건 맞죠. 근데 그 둘을 비교해 보면은 시대 뭐 구역이랄까 해당되는 구역이 너무나 달라요. 그잖아요. 인류세라 그러면은 인간이 처음 출현한 것이 뭐 언제부터라 그러지? 몇만 년이라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 오래된 건데 이걸 이제 먼저 제기한 거는 지질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과학자들 중에서도 지질학자가 지질을 통해서 더 먼 옛날까지 그 소급해서 고찰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무슨 세 해가지고 시대 구분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홀로신, 홀로세로 해당하는데 일부 지구과학 지질학자들이 야 이거는 그냥 홀로신이 아니고 옛날에는 인간이 그냥 지구 환경의 변화 속에서 행동하는데 이건 지구 환경 자체를 적극적으로 변경시키고 있으니까 다른 시대 구분이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기했는데 지질학회에서 채택은 안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자본세라는 말은 이거 인류가 물론 인류가 탄생해가지고 지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그 인간 역사의 대부분의 시대는 자연과 이렇게 조화되는 삶을 살아왔는데 대체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는 자본주의로 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자본세라고 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지질학적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회과학적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길게 잡아봤자 뭐 몇백 년 안 되잖아요. 그걸 지질학의 시대 구분으로 채택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둘 다 그 그걸 제기한 문제 의식은 공감이 가지만은 다 이렇게 적절한 단어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새롬 씨가 말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할 때 그 물질 개벽의 시대가 사실 훨씬 더 이게 원만한 시대 구분 같아요. 물질 개벽 시대라 그러면은 그걸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자본주의 시대가 되고 하이데거 같은 사람의 지적에 의하면은 근대 기술의 시대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물질 개벽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포괄적이면서도 거의 개벽에 해당하는 엄청난 변화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물질 개혁만 하다간 우리가 다 망하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정신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물질 개혁에 대응해야겠다는 그런 그 처방까지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원만한 시대 구분법이고 나는 이걸 세계적으로 보급되긴 참 어려운 게 서양 언어에는 개혁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직 그런 장애가 있지만은 K 사상이 세계화되면서 점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